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고의 노후입니다. 저자는 야마다 유지, 출판사는 루미너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다 유지, 미국의 노년의학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이다.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전국 각지의 병원 종합진료과에서 근무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육은 단련하면 바로 성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퇴화하는 특징이 있어서 세포의 생성 주기도 짧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근육세포는 수명이 매우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15년 정도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건강 키워드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노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자에게도 근육 운동을 적극 권장한다. 그렇다면 근육 운동으로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근육량의 감소는 50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원인은 나이가 들면 근육 사용에 따른 자극 반응이 감소하면서 근섬유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둔화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나이와 함께 자연히 감소하고 그 결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는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신체 활동과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귀찮다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1년에 걸쳐 잃는 근육량을 불과 며칠 만에 잃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 근육 노화 예방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불용성 근육 위축의 원인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만 있지는 않다. 나이가 들면 각종 질환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폐렴이나 신부전으로 입원해서 몸을 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발생하기도 한다. 불용성 근육 위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근력이 약해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 근력 회복이 늦어지므로 한번 근육이 위축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육 위축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노인의 경우 단 한 번의 입원만으로도 심각한 근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평소에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은 미리 예방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피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근육 노화를 막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낙상이 고령자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이 들어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낙상이다. 어릴 때는 넘어지는 게 다반사이고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난다. 한창 일할 때인 30, 40대는 애초에 넘어지는 일 자체가 없지만 설령 넘어져도 창피함만 무릅쓰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낙상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고작 한두 번 넘어진다고 별일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매우 빈발하게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낙상이 초래하는 문제는 불안만이 아니다. 부상이나 골절을 비롯해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부를 위험이 있다. 젊은 사람에게 골절은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생겼다고 해도 금세 회복이 되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된 노령자에게는 골절이 종종 문제가 된다.
엉덩관절은 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다. 수술로 기능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약 절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또 다행히 걷게 되더라도 4년 안에 무려 15%의 사람이 나머지 한쪽 엉덩관절에 골절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넘어지는 것일까? 일단 앞에서 설명한 근육 노화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평소에 복용하는 약도 낙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수면제나 일부 고혈압 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면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젊어서는 대사가 빨라서 몸에 남지 않던 약도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몸에 머물게 되어 낮까지 약효가 유지되는 일이 있다. 남아있는 수면 성분으로 인해 몸이 휘청거려 넘어지는 것이다. 그 밖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 무릎 관절염을 비롯한 다리 질환도 낙상의 원인이다. 일상에서는 음주, 바닥의 높낮이 차이, 신발 등이 주된 낙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잘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으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운 법이다. 낙상 사고의 대다수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쌓이면서 넘어지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게 된다. 감기나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것이 최후의 한방이 되어 지금까지 낙상과 무관하던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무중력 환경에서는 골밀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중력이 뼈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운동 습관이 없거나 고령자일수록 중력을 가하는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 함으로 뼈에서 칼슘이나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쉬워진다. 그러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엉덩방아를 찍기만 해도 등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심지어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 회복 속도도 더뎌서 한 번 골절되면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게 된다. 기침이나 엉덩방아를 찧은 뒤에 생긴 허리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이러한 골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릎 관절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사용하므로 끊임없이 기계적인 자극을 받는다. 우리 무릎 연골은 이러한 자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쓰다 보면 결국 연골의 변성이나 마모가 생기게 된다. 마치 한 신발을 오랫동안 애용하면 밑창이 닳아서 얇아지듯 연골도 조금씩 닳아서 줄어드는 것이다. 동시에 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반복되는 자극 때문에 관절에 연골이 닳거나 염증이 생기면 연골을 생성하는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그런데 연골의 재생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연골이 차츰 얇아지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잃게 된다. 관절이 유연성을 잃고 염증을 일으키면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무릎골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관절이 노화하면 연골이 수축하고 수분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무릎골 관절염이 생기는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나이 외에도 무릎 부상이나 비만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체중을 받치는 무릎에 부담을 더할 뿐 아니라 비만으로 축적된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 무릎골 관절염에 발병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 토목업, 소방직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릎골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무릎을 자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신체 노화 정도가 다른 이유. 어느 날 외래로 102세의 여성이 찾아왔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뿐 지금까지 병다운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70세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였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서 진료실을 방문했다. 나는 나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이 102세였다. 내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자 여성은 마음은 아직 22살이에요 하며 웃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세세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 할까요? 함께 내원한 손자가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드세요. 이렇게 덧붙였다.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원 없이 먹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잊히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102세의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노후였다. 나이가 들면 되게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붉은 고기나 비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연령 증가가 곧 노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지병이 많지 않고 혈관 위험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혈관 위험인자란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가리킨다. 혈관 위험인자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인자는 노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했다고 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힘들겠지만 주말에는 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이다. 하루당 걸음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000보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적어도 1만 보까지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일정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실제로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운동에는 이른바 천장 효과가 있어서 무작정 늘린다고 좋지 않은 듯하다. 수영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60분에서 매일 40분에서 50분까지는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하지만 매일 100분을 넘어가면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심방 잔떨림이라고 하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무슨 일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운동은 건강 수명에 필수적이고 적당한 강도로 지속한다면 노화를 예방하는 명약이라는 것까지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많은 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처럼 여러 운동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운동이 다른 운동 효과를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근거도 아직 부족하다.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속성이다. 운동은 지속이 곧 힘이므로 즐거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꾸준한 운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양치와 세수를 하듯 한번 습관화하면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개운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이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도 불릴 만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니다. 운동과 짝을 이루는 영양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신체 기능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영양이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기로 하자. 30대나 40대에는 과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기면 치료 방법으로 식사 제한을 권장한다. 반면 고령자가 되면 지나치게 마르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지병이 생길 확률이 커지므로 저절로 입맛이 없거나 식사량을 줄이게 된다. 또 건강에 신경 쓴다는 마음에서 스스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딱히 염분이나 당질 제한이 필요 없는데도 열심히 시켜서 결과적으로 노후에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남지 않게 된다. 나이 들어서는 양은 소박하게 하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젊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나게 된다.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모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은 나아가 지병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비만한 사람에게는 식사 제한이 건강한 식사가 되겠지만 야윈 사람에게는 충분한 음식 섭취가 건강한 식사가 된다. 안타깝게도 세간에 떠도는 건강 정보는 개인차를 구별하지 않는다. 본래 개별성이 큰 건강을 한데 뭉뚱그려서 당질 제한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라거나 키토제닉 건강법으로 모든 질병 완치라고 말한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식사법은 젊고 건강한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특정한 식사법만 고집하는 것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른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키토제닉 건강법을 시작하면 또 다른 영양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활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틀니 자체를 거부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가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약은 속임약 실험에서도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특히 발이다. 신체 기능 유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근육으로 화제가 쏠리는데 알고 보면 발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활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다. 나는 외래에서 반드시 한 번은 환자의 발을 관찰한다. 신발이나 양말을 벗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서 인사를 마치고 나면 진료 기록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활용해 환자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도록 부탁한다. 환자 중에는 폐 질환이나 고혈압 때문에 왔는데 왜 발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폐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폐가 좋아져도 발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한다면 주치의로서 실격이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당뇨병이 생기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쳐도 통증에 무뎌지고 발에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당뇨병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최대 30%에서 발 상처가 확인된다고 한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긴 가운데 20%는 최종적으로 발을 절단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5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나이 들수록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울증을 발견하는 5가지 질문. 우울증은 제때 발견할 수만 있다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고령자 우울증은 인지와 진단 자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은 바로 인지이다.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노인 우울 척도를 통해 우울증의 여부를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다. 1.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3. 자주 무력감을 느낍니까? 4.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 머무는 편이 좋습니까? 5. 지금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1번은 예, 2에서 5번은 아니오가 나올 때 우울 증상이 없는 사람의 답변이다. 만약 1번의 아니오나 2에서 5번의 예가 합해서 2개 이상이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 자세한 질문이 이어진다. 최근에 조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기운이 없나? 라고 느껴진다면 이 질문표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숨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한다면 그 작은 행동이 목숨을 구하는 한 걸음이 될 수가 있다. 운동은 치매를 예방할까? 운동은 여러 관찰 연구를 통해 치매 위험과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을 늘리고 신경세포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운동은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치매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운동 효과는 치매 치료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다.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7시간 이상부터는 횡보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음식이나 식사법일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리라 생각한다. 아쉽게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단일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범위가 넓으며 꼭 한 가지 식사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식사 재료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이 포함되고 지방 섭취원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 양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은 식품 구성이나 영양 균형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과 연결해 활발히 연구되는 식사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 관찰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덜했고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았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다. 고령자의 불면증을 치료할 때 수면제 부작용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약 부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불면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불안정한 보행에 따른 낙상 증가, 주간 졸음, 인지기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또 약 종류에 따라 부정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대사 시간이 길어져 젊어서부터 먹던 익숙한 약이 어느 순간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종종 인지행동치료라 불리는 약을 쓰지 않는 치료가 선택된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앞에서 언급한 생활습관 점검도 포함된다. 수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고 이완법 등을 배우게 된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 및 그룹 모두에게 유효성을 보였다. 고령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는 태극권 등이 알려져 있다. 태극권은 본질적인 움직임과 감각 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극권을 오래 하면 표현감과 균형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고령에는 그처럼 격하지 않은 움직임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마음도 다스리는 일이 유리하므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꼭 태극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낮 시간에 꾸준히 하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한편 어떤 약이든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약을 처방할 때 그 약 부작용 있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부작용 위험이 없는 약은 없다. 예를 들어 칼슘 통로 차단제라고 불리는 혈압 강화제는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인데 비교적 높은 빈도로 다리 부종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약 복용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 위험을 저울질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고혈압인 사람에게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사실 고혈압만 있으면 상황은 간단할지도 모른다. 고혈압은 보통 한 종류의 약으로 치료가 되며 특별한 경우에 2종류에서 3종류의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지병이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기 마련이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 질환에 따른 문제가 누적되면서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병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치료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심근경색까지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필요한 약은 금세 6종류나 7종류로 늘어나게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모두 하나의 진료과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담당 의사의 충분한 배려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약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일반 내과에서 모든 진료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기도 한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2명으로 늘어난다. 만약 심근경색이라도 생겨서 심장 전문의가 필요하게 되면 담당 의사는 3명이 된다. 이 3명의 의사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새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는 담당 약사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3명의 의사가 적어도 모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진료 기록과 약 목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단골병원은 집 근처 의원, 정형외과는 다른 병원, 심장질환은 좀 더 떨어진 큰 병원을 다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러면 의사끼리 서로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각각의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진료 시스템을 쓰고 서로 진료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환자가 정형외과에 다닌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의 의사는 통원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심장이나 폐만으로는 살 수 없다. 간과 신장을 비롯해 각각의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이 유지된다. 그렇다고 장기의 수만큼 의사를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기만 전문 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주치의에게 이름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약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생긴다. 지금까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약 복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각각의 전문의와 연락을 취하면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있다면 예방할 가능성이 현격히 올라간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면 실수를 더 줄일 수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단골 약국이다. 약국도 서로 다른 두 군데를 다니면 약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 군데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혹여 의사가 실수하더라도 약국에서 그 실수를 발견하기 쉬워진다. 또한 한 약국에서도 같은 약사와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약사도 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출간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습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고의 노후입니다. 저자는 야마다 유지, 출판사는 루미너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다 유지, 미국의 노년의학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이다.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전국 각지의 병원 종합진료과에서 근무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단련하면 바로 성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퇴화하는 특징이 있어서 세포의 생성 주기도 짧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근육세포는 수명이 매우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15년 정도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건강 키워드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노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자에게도 근육 운동을 적극 권장한다. 그렇다면 근육 운동으로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근육량의 감소는 50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원인은 나이가 들면 근육 사용에 따른 자극 반응이 감소하면서 근섬유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둔화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나이와 함께 자연히 감소하고 그 결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는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신체 활동과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귀찮다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1년에 걸쳐 잃는 근육량을 불과 며칠 만에 잃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 근육 노화 예방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불용스러운 근육 위축의 원인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만 있지는 않다. 나이가 들면 각종 질환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폐렴이나 신부전으로 입원해서 몸을 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발생하기도 한다. 불용성 근 위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근력이 약해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 근력 회복이 늦어지므로 한번 근육이 위축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육 위축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노인의 경우 단 한 번의 입원만으로도 심각한 근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평소에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은 미리 예방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피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근육 노화를 막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낙상이 고령자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이 들어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낙상이다. 어릴 때는 넘어지는 게 다반사이고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난다. 한창 일할 때인 30, 40대는 애초에 넘어지는 일 자체가 없지만 설령 넘어져도 창피함만 무릅쓰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낙상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고작 한두 번 넘어진다고 별일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매우 빈발하게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낙상이 초래하는 문제는 불안만이 아니다. 부상이나 골절을 비롯해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부를 위험이 있다. 젊은 사람에게 골절은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생겼다고 해도 금세 회복이 되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된 노령자에게는 골절이 종종 문제가 된다. 엉덩관절은 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다. 수술로 기능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약 절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또 다행히 걷게 되더라도 4년 안에 무려 15%의 사람이 나머지 한쪽 엉덩관절에 골절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넘어지는 것일까? 일단 앞에서 설명한 근육 노화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평소에 복용하는 약도 낙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수면제나 일부 고혈압 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면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젊어서는 대사가 빨라서 몸에 남지 않던 약도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몸에 머물게 되어 낮까지 약효가 유지되는 일이 있다. 남아있는 수면 성분으로 인해 몸이 휘청거려 넘어지는 것이다. 그 밖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 무릎 관절염을 비롯한 다리 질환도 낙상의 원인이다. 일상에서는 음주, 바닥의 높낮이 차이, 신발 등이 주된 낙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잘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으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운 법이다. 낙상 사고의 대다수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쌓이면서 넘어지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게 된다. 감기나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것이 최후의 한방이 되어 지금까지 낙상과 무관하던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무중력 환경에서는 골밀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중력이 뼈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운동 습관이 없거나
고령자일수록 중력을 가하는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므로 뼈에서 칼슘이나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쉬워진다. 그러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엉덩방아를 찍기만 해도 등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심지어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 회복 속도도 더뎌서 한번 골절되면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게 된다. 기침이나 엉덩방아를 찧은 뒤에 생긴 허리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이러한 골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릎 관절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사용하므로 끊임없이 기계적인 자극을 받는다. 우리 무릎 연골은 이러한 자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쓰다 보면 결국 연골의 변성이나 마모가 생기게 된다. 마치 한 신발을 오랫동안 애용하면 밑창이 닳아서 얇아지듯 연골도 조금씩 닳아서 줄어드는 것이다. 동시에 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반복되는 자극 때문에 관절에 연골이 닳거나 염증이 생기면 연골을 생성하는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그런데 연골의 재생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연골이 차츰 얇아지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잃게 된다. 관절이 유연성을 잃고 염증을 일으키면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무릎골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관절이 노화하면 연골이 수축하고 수분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무릎골 관절염이 생기는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나이 외에도 무릎 부상이나 비만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체중을 받치는 무릎에 부담을 더할 뿐 아니라 비만으로 축적된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 무릎골 관절염에 발병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 토목업, 소방직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릎골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무릎을 자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일할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신체 노화 정도가 다른 이유. 어느 날 외래로 102세의 여성이 찾아왔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뿐 지금까지 병다운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70세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였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서 진료실을 방문했다. 나는 나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이 102세였다. 내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자 여성은 마음은 아직 22살이에요 하며 웃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세세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일까요? 함께 내원한 손자가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드세요. 이렇게 덧붙였다.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원 없이 먹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잊히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102세의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노후였다. 나이가 들면 되게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붉은 고기나 비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연령 증가가 곧 노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지병이 많지 않고
혈관 위험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혈관 위험인자란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가리킨다. 혈관 위험인자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인자는 노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했다고 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힘들겠지만 주말에는 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이다. 하루당 걸음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000보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적어도 1만 보까지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일정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실제로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운동에는 이른바 천장 효과가 있어서 무작정 늘린다고 좋지 않은 듯하다. 수영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60분에서 매일 40분에서 50분까지는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하지만, 매일 100분을 넘어가면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심방 잔떨림이라고 하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무슨 일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운동은 건강 수명에 필수적이고 적당한 강도로 지속한다면, 노화를 예방하는 명약이라는 것까지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많은 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처럼 여러 운동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운동이 다른 운동 효과를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근거도 아직 부족하다.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속성이다. 운동은 지속이 곧 힘이므로 즐거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꾸준한 운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양치와 세수를 하듯 한번 습관화하면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개운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이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도 불릴 만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니다. 운동과 짝을 이루는 영양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신체 기능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영양이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기로 하자. 30대나 40대에는 과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기면 치료 방법으로 식사 제한을 권장한다. 반면 고령자가 되면 지나치게 마르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지병이 생길 확률이 커지므로 저절로 입맛이 없거나 식사량을 줄이게 된다. 또 건강에 신경 쓴다는 마음에서 스스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딱히 염분이나 당질 제한이 필요 없는데도 열심히 시켜서 결과적으로 노후에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남지 않게 된다. 나이 들어서는 양은 소박하게 하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젊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나게 된다.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모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은 나아가 지병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비만한 사람에게는 식사 제한이 건강한 식사가 되겠지만 야윈 사람에게는 충분한 음식 섭취가 건강한 식사가 된다. 안타깝게도 세간에 떠도는 건강 정보는 개인차를 구별하지 않는다. 본래 개별성이 큰 건강을 한데 뭉뚱그려서 당질 제한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라거나 키토제닉 건강법으로 모든 질병 완치라고 말한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식사법은 젊고 건강한 일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특정한 식사법만 고집하는 것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른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키토제닉 건강법을 시작하면 또 다른 영양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활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틀니 자체를 거부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가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약은 속임약 실험에서도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꾸준히服用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특히 발이다. 신체 기능 유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근육으로 화제가 쏠리는데 알고 보면 발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활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다. 나는 외래에서 반드시 한 번은 환자의 발을 관찰한다. 신발이나 양말을 벗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서 인사를 마치고 나면 진료 기록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활용해 환자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도록 부탁한다. 환자 중에는 폐 질환이나 고혈압 때문에 왔는데 왜 발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폐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폐가 좋아져도 발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한다면 주치의로서 실격이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당뇨병이 생기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쳐도 통증에 무뎌지고 발에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당뇨병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최대 30%에서 발 상처가 확인된다고 한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긴 가운데 20%는 최종적으로 발을 절단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5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나이 들수록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울증을 발견하는 5가지 질문. 우울증은 제때 발견할 수만 있다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고령자 우울증은 인지와 진단 자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은 바로 인지이다.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노인 우울 척도를 통해 우울증의 여부를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다. 1.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3. 자주 무력감을 느낍니까? 4.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 머무는 편이 좋습니까? 5. 지금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1번은 예, 2에서 5번은 아니오가 나올 때 우울 증상이 없는 사람의 답변이다. 만약 1번의 아니오나 2에서 5번의 예가 합해서 2개 이상이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 자세한 질문이 이어진다. 최근에 조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기운이 없나? 라고 느껴진다면 이 질문표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숨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한다면 그 작은 행동이 목숨을 구하는 한 걸음이 될 수가 있다. 운동은 치매를 예방할까? 운동은 여러 관찰 연구를 통해 치매 위험과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을 늘리고 신경세포의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운동은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치매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운동 효과는 치매 치료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다.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7시간 이상부터는 횡보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음식이나 식사법일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리라 생각한다. 아쉽게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단일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범위가 넓으며 꼭 한 가지 식사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식사 재료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이 포함되고 지방 섭취원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 양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은 식품 구성이나 영양 균형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과 연결해 활발히 연구되는 식사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 관찰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덜했고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았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다. 고령자의 불면증을 치료할 때 수면제 부작용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약 부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불면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불안정한 보행에 따른 낙상 증가, 주간졸음, 인지기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또 약 종류에 따라 부정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대사 시간이 길어져 젊어서부터 먹던 익숙한 약이 어느 순간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종종 인지행동치료라 불리는 약을 쓰지 않는 치료가 선택된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앞에서 언급한 생활습관 점검도 포함된다. 수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고 이안법 등을 배우게 된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 및 그룹 모두에게 유효성을 보였다. 고령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는 태극권 등이 알려져 있다. 태극권은 본질적인 움직임과 감각 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극권을 오래 하면 표현감과 균형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고령에는 그처럼 격하지 않은 움직임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마음도 다스리는 일이 유리하므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꼭 태극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낮 시간에 꾸준히 하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한편 어떤 약이든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약을 처방할 때 그 약 부작용 있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부작용 위험이 없는 약은 없다. 예를 들어 칼슘 통로 차단제라고 불리는 혈압 강화제는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인데 비교적 높은 빈도로 다리 부종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약 복용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 위험을 저울질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고혈압인 사람에게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사실 고혈압만 있으면 상황은 간단할지도 모른다. 고혈압은 보통 한 종류의 약으로 치료가 되며 특별한 경우에 2종류에서 3종류의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지병이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기 마련이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 질환에 따른 문제가 누적되면서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병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치료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심근경색까지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필요한 약은 금세 6종류나 7종류로 늘어나게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모두 하나의 진료과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담당 의사의 충분한 배려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약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일반 내과에서 모든 진료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기도 한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2명으로 늘어난다. 만약 심근경색이라도 생겨서 심장 전문의가 필요하게 되면 담당 의사는 3명이 된다. 이 3명의 의사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새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는 담당 약사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3명의 의사가 적어도 모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진료 기록과 약 목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단골 병원은 집 근처 의원, 정형외과는 다른 병원, 심장질환은 좀 더 떨어진 큰 병원을 다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러면 의사끼리 서로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각각의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진료 시스템을 쓰고 서로 진료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환자가 정형외과에 다닌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의 의사는 통원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심장이나 폐만으로는 살 수 없다. 간과 신장을 비롯해 각각의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이 유지된다. 그렇다고 장기의 수만큼 의사를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기만 전문 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주치의에게 이름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약 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생긴다. 지금까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약 복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각각의 전문의와 연락을 취하면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있다면 예방할 가능성이 현격히 올라간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면 실수를 더 줄일 수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단골 약국이다. 약국도 서로 다른 2군데를 다니면
약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 군데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혹여 의사가 실수하더라도 약국에서 그 실수를 발견하기 쉬워진다. 또한 한 약국에서도 같은 약사와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약사도 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출간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습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